오늘은 1971년 11월 9일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에서 발생한 존 리스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범죄사상 가장 충격적인 가장에 의한 일가족 몰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전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한 달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 존 리스트라는 사람이 교회 재정위원이었고 이웃들 사이에서 매우 점잖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메리카즈 모스트 원티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살인범을 어떻게 찾아내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얼굴 보건 전문가에 의해 결국은 붙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보였죠. 전쟁의 상처를 딛고 교외 지역에는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고 많은 중산층 가정들은 넓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아가는 걸 성공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심에 뉴저지주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뉴욕과 허드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서 맨해튼에서 일하는 금융인과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들이 복잡한 도심 대신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은 조금 길어졌지만 넓은 집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웨스트필드는 그런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가로수길과 아름다운 단독주택 그리고 잘 정돈된 잔디밭은 미국 중산층의 성공을 상징하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범죄율은 낮았고 이웃끼리 서로를 잘 아는 평화로운 동네였던 거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가족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브리즈놀 애비뉴에 자리한 19개의 방을 갖춘 대저택. 이 집에 존 리스트와 아내 헬렌 그리고 세 자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존 리스트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아주 성실한 가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고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71년 존 리스트가 근무하던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었지만 그는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존 리스트처럼 루터파잖아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실직은 그냥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매일 아침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섭니다. 가족들은 그가 회사로 출근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죠. 회사로 갈 수가 없죠. 기차역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구직 광고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수없이 보냈지만 기대만큼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는 거죠. 식구가 아이들 포함, 어머니 포함, 아내 포함 5명이나 되잖아요. 넓은 저택을 유지하는데 방이 19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했고 대출금,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는 숭숭숭 빠져나갔습니다. 신용카드 빚도 쌓여갔고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과금조차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겠죠. 하지만 존 리스트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종교적인 신념과 뒤섞이면서 현실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데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던 그는 극단적인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물질적인 삶에 빠져서 신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헬렌과도 오랫동안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지나치게 종교관이 엄격하니까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세 자녀 역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평범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존 리스트는 그런 모습을 아주 세속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는 점점 가족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와 훗날의 진술을 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의 영혼을 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가난과 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루터교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존 리스트의 개인의 왜곡된 신념이었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험한 논리였던 거죠. 자,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상상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현실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971년 11월 9일 화요일, 이날은 웨스트필드의 다른 가정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고 출근길 차량들이 조용히 주택가를 빠져나갔고요. 아내 헬렌도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을 이날 실행에 옮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 남습니다. 가족들이 언제 집을 비우고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동안 정확하게 패턴을 다 분석했고요. 집안에는 84세 어머니 알마 리스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알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2층 방에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존 리스트는 유유히 2층으로 올라가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총성이 울려요.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 무렵이 되니까 아내 헬렌 리스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헬렌은 은행 업무와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남편을 마주치죠. 당신 왜 안 나갔어?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립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 수업을 마친 16살 딸 패트리샤가 집에 도착합니다.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아빠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전에 세 번째 총성이 울립니다. 13살 프레드릭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총성이 울리고요. 마침내 학교 축구 경기에 참가하고 집으로 신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온 막내 아들 존 역시 아빠의 총성에 총 아래 그대로 쓰러집니다. 존 리스트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까지 가족 5명 모두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범행이 끝난 뒤부터입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들의 시신을 한 명씩 집안의 연회장으로 옮깁니다. 방이 19칸이나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저택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대요.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을 나란히 눕힙니다. 각각의 시신 위를 침낭으로 덮어둬요. 이후 그는 가족들의 두 팔을 가슴 위로 모아놓으면서 시신을 정리합니다. 훗날 경찰이 현장에서 범행 직후 급하게 도주한 흔적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해요. 집안에는 피가 남아있긴 했지만 존 리스트는 눈에 띄는 곳이라면 다 닦아냈어요. 정리가 끝난 뒤에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종교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음악이 며칠 동안 계속 재생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고
그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종교 음악을 틀어놓았다고 말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저택이었죠. 커튼은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고 정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일 텐데 그는 집을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범행 다음 날 존 리스트는 도망치는 대신에 사람들이 가족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 전화를 해요. 가족 모두가 갑작스럽게 친척을 만나러 장기간 여행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학교는 이를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이때는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면 학교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 아내 헬렌의 직장에도 연락을 남깁니다. 헬렌도 역시 한동안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하고요.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요. 집으로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들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하죠. 여행을 떠날 거니까. 신문사에도 연락해서 신문 배달도 끊어버립니다. 만약에 신문과 우편물이 현관 앞에 계속 쌓였다면 이웃들이 금세 눈치챘을 텐데 말이죠. 밤이 되면 여전히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종교음악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존 리스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요. 집안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모두 꺼내요. 그리고는 가위를 들어서 자신의 얼굴만 오려냅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얼굴만 잘라내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존 리스트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왜 가족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적어놓은 긴 자백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존 리스트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존 리스트는 자신의 차를 몰고 뉴저지를 떠납니다. 집에는 5구의 시신만 남았고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도록 저택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웃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이때는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 드물지 않았거든요. 추우니까. 그런데 한 이웃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집안의 모든 조명이 계속 꺼져 있는데 2층 천장 근처에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은 켜져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 않아요. 이웃이 뭔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 집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경찰이 현관문을 막 두드려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죠. 그런데 집안이 너무 지나치게 조용해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은 생각보다 아주 깔끔했다고 해요. 식탁도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도 흐트러진 곳이 없었대요. 하지만 연회장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침낭으로 덮여서 나란히 놓여있는 5구의 시신 그리고 책상 위에는 존 리스트가 남긴 5장 분량의 편지가 있었던 거죠. 당신은 1971년 11월 미국이잖아요.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도 없으니 위치 추적도 할 수 없었어요. 은행 계좌와 운전면허, 사회보장번호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먹고 흔적을 감추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존 리스트는 바로 그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뉴저지를 벗어나서 미시간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요. 자신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이름은 로버트 피터 클라크. 이 이름이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친구 이름이었다고 해요.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에 슬쩍 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의심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는 회계 분야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합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직장 동료들은 그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요.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렇게 18년 전 뉴저지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람이었던 클라크는 너무 어이없게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델로레스 밀러라는 여성을 만나서 새롭게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아내 역시 남편의 과거를 알 수가 없죠. 그녀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존 리스트가 아니라 살인범 존 리스트가 아니라 로버트 클라크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리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웃들은 그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교회 사람들은 신앙심 깊은 중년 남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FBI의 지명 수배자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만일에 그 사건 당시에 10살이었던 아이가 있었으면 성인이 되었을 거고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면 대학생이 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이웃들은 점점 존 리스트라는 이름을 기억 속에서 지워나갔고요. 하지만 뉴저지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파일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실수를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전역의 강력 사건을 다루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름이 America's Most Wanted라고 해요. 그 제작진이 존 리스트 사건을 다시 조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진행자 존 월시라는 사람은 시청자의 제보를 통해서 도망자를 검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지명 수배범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존 리스트 사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은 모두 1971년에 촬영된 것이었고 그리고 18년이나 지난 만큼 그 얼굴만으로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를 알아볼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은 당시 미국 최고의 법의학 조각가였던 프랭크 벤더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나는 전문가인 거죠. 그는 두툼한 사건 기록과 18년 전 촬영된 존 리스트의 흑백 사진 몇 장을 받아듭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술은 마셨는지, 담배는 피웠는지, 체중 변화는 있을지 없을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요. 오래된 사진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정면, 옆모습, 미소 짓는 모습, 무표정한 얼굴. 그는 눈의 간격과 코의 길이, 귀의 모양, 턱의 각도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얼굴의 특징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의 시선을 오래 붙잡은 것은 바로 어머니 알마 리스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는 엄마 얼굴에서 어머니 알마의 얼굴에서 존 리스트에게 나타날 노화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넓어질 테고 헤어라인은 점점 뒤로 밀려날 테고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살이 빠지면서 광대뼈는 도드라지고 턱선은 날렵해지고 그는 하나씩 얼굴 위에 변화를 더해갑니다. 안경도 다시 그려요. 1971년 당시 쓰던 두꺼운 검은 풀테 안경 대신에 80년대에 흔히 사용하던 금속 태안경을 씌웁니다. 머리카락의 양도 줄여요. 18년 동안 나이를 먹은 남성이라면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얼굴이 완성될 무렵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사진 속 46세의 존 리스트는 조금씩 64세의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완성된 초상화를 본 제작진이 깜짝 놀랐어요. 18년 전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아직도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존 리스트의 64세 얼굴이 미국 전역에 방송됩니다. 1989년 5월 21일 저녁 아메리카즈 머스트 원티드에는 18년 동안 가족을 죽이고 도망친 남자 존 리스트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1971년 뉴저지에서 벌어진 가족 살인 사건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얼굴 복원 전문가 프랭크 벤더가 완성한 64세의 존 리스트였어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프로그램 사무실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디서 본 것 같다, 우리 동네 사람과 닮았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제작진은 수백 건의 제보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오인 신고였어요. 하지만 그중 한 통의 전화가 경찰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화면을 보자마자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말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클라크. 이 사람 몇 년 전부터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인데요. 교회에서도 자주 마주쳤고요. 굉장히 성격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늘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방송 속에서 봤던 얼굴과 너무 닮았어요. 제작진은 곧바로 이 제보를 경찰에게 전달했고요. 경찰은 즉시 이 인물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에 대한 과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록도 없고 가족 관계도 없어요.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름처럼 보였지만 과거를 확인할 수 없다니. 수사관들은 조용히 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회계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굉장히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 목사는 이분 정말 신앙심 깊으시죠 라고 말하고요. 18년 전 뉴저지에서 받았던 평가와 완전 동일해요. 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문이었는데요. 존 리스트는 군 복무와 과거 취업 과정에서 남긴 지문 기록이 있었거든요. 자, 경찰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로버트 클라크의 지문을 확보했고 FBI의 대조를 의뢰합니다. 며칠 뒤 두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도착해요. 로버트 클라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18년 동안 미국 전역을 속여온 존 리스트였던 거죠. 1989년 6월 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인근의 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존 리스트 앞에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요. 미스터 존 리스트. 18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아는군요. 그는 도망치지도 않고 저항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고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체포된 존 리스트는 뉴저지로 압송이 됩니다. 다시 웨스트필드로 돌아온 거죠. 법정에는 유족과 기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족을 죽였습니까? 하지만 존 리스트의 대답은 너무나도 엉뚱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탄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앙을 잃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고요.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 범죄였던 거죠. 총기를 미리 준비했고 가족들의 귀가 시간을 계산했으며 범행이 끝난 뒤에는 학교와 직장에 거짓 연락을 남겼으니까요. 우편과 신문 배달까지 중단시키면서 한 달 넘게 범행을 숨겼고 가족 사진에서는 자신의 얼굴만 오려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도피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모든 행동이 명백한 계획 범죄라는 증거라고 설명을 했고 배심원단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존 리스트는 5건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이들 3명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종신형 5회,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을 선고했죠. 수감된 이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2008년 3월 21일 존 리스트는 뉴저지 트렌턴 주립교도소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82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수명을 모두 제대로 살아낸 거죠. 가족들은 다 죽여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고 성실해 보였던 한 가장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도 18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미국의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족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사건 이후 수십 년 동안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연구하며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데 존 리스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과 세상 탓으로 돌렸죠. 결국 가족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왜곡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낸 위험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적인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통제 욕구였어요. 존 리스트는 가족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범행 날짜와 시간,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서, 범행 이후의 행동까지 모두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심지어 학교와 직장에 거짓 연락하고 우편 배달 중단시키고 자신의 얼굴을 가족 사진에서 오려내는 행동까지. 이건 강한 통제 욕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가 왜곡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네. 실제로 어떤 종교도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신념의 문제였던 거죠. 존 리스트 사건은 지금도 미국 FBI와 범죄 심리학 강의에서 자주 언급된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는